안녕하세요. 스페셜경제 김은배 기자입니다. 오늘은 9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로 돌아왔었던 뷰티풀 코란도의 가솔린 추가 버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뷰티풀 코란도는 지난 3월이었죠. 서울 모터쇼 직전인 2월에 발표를 했었고, 지금 이 가솔린 모델은 지난달, 그러니까 올해 8월에 추가로 출시가 돼서 지금 새롭게 런칭이 된 제품입니다. 우선 세단이든 SUV든 그런 차 종류에 상관없이 디젤이 좀 사용화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환경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차종들이 좀 많이 대세가 되는 분위기죠. 디젤만으로는 지금 상품성이 그렇게 많이 인정을 받지 못해서 또 판매량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 투입을 통해서 좀 더 반등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른 또 의미로는 현재 소형 SUV가 굉장히 좀 득세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뷰티풀 코란도가 속한 C세그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준중형 SUV로 불리는 그 라인들이 굉장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뷰티풀 코란도가 생존 방법으로 무엇을 택했는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면을 보시면 외관상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컨셉 자체는 헤라클레스의 활 쏘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화살의 어떤 깃부분을 묘사한 요런 턴 시그널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아래쪽에 인테이크 장식 같은 부분에 들어간 LED가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갈래로 나눠져서 들어가 있고요. LED 램프를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안에를 쪼개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별도로 달아놨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라이트 부분에 있어서도 일자로 이렇게 쭉 올라가 있는 이 부분이 데이라이트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발광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 하이빔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된 헤드램프가 안쪽으로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릴의 형상과 이 헤드램프가 맞물려서 좀 굉장히 수평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낮아 보이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이 수평적인 부분은 또 차가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런 특성 때문에 이 차가 폭스바겐 그룹의 차종들을 또 굉장히 또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이 차보다 한 단계 아래 등급인 티볼리를 또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하죠. 우선은 티볼리가 이 쌍용차의 판매량을 또 견인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 판매의 주요 요인들을 분석하다 보면 외관 역시도 조금 셀링 포인트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이거를 닮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코란도가 이 쌍용차를 대표하는 아이코닉한 모델이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티볼리를 따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현재 그 소형 SUV의 위상이 그만큼 대단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는 도시명 SUV를 표방을 하고 있지만, 과거 초창기 때 오프로드 차량의 이미지를 좀 강조했던 것을 아직은 좀 잊지를 못했는지, 이런 하단 가니쉬 부분, 이 휘라치를 타고 들어가는 이런 가니쉬 부분에 있어서 무광의 검은색 플라스틱 소재를 씀으로 해서 좀 더 오프로드적인 느낌도 나타내고 있고요. 하지만 바퀴와의 어떤 그 간격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또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오프로드 차량이랑은 약간 거리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휠은 지금 굉장히 큰 휠이 또 들어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간격이 더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휠은 지금 최고급 사양에서 선택할 수 있는 19인치 휠이 들어 있습니다. 기본 사양은 17인치 휠이고요. 디테일적으로도 신경을 좀 굉장히 많이 쓴 모습이 보이네요. 가운데는 쌍용의 마크까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측면부를 또 보시면 측면부 역시 굉장히 티볼리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티볼리의 특징이라고 하면 볼륨감을 좀 강조하기보다는 측면의 이 라인 자체를 조금 평면 형태로 많이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하게 어떤 역동성을 주기보다는 티볼리 이미지를 거의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트렁크와 연결되는 이 2열 도어 라인의 이 캐릭터 라인, 이 부분이 굉장히 티볼리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실루엣은 요즘에는 SUV도 좀 더 날렵해 보이는 효과를 주고자 약간 쿠페 스타일로 뒤쪽이 조금 낮아지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데, 이 코란도의 경우는 정직하게 거의 수평에 가까운 형태로 상단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벨트 라인의 경우에는 이제 크롬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전체를 누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차량 후면도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선 차량 뒷부분이 앞부분과 굉장히 이미지가 일치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서도 보셨던 크롬 라인이 뒤에도 거의 동일하게 들어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평행한 이미지, 좀 더 볼륨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뒷부분의 램프가, 리어 램프가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구형 아반떼 스포츠나 혹은 소나타의 그 이전 버전 페이스리프트형 같이 안쪽으로 쏠려 있는 어떤 화살촉 같은 느낌으로 세 개가 연달아서 이렇게 들어 있고요. 또 이쪽 끝쪽을 보시면 그 헤라클레스의 화살이라고 하는 또 화살의 깃부분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화살이 날아가는 듯한 모양을 형성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전체적으로 이 리어 램프가 굉장히 크긴 한데 나름 디테일을 살려서 뭐 그렇게까지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지 않게 지금 소리가 났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핸즈프리 테일 게이트가 달려 있습니다. 쌍용차 측에서 이제 이름을 붙인 거는 스마트 테일 게이트고요. 핸즈프리 테일 게이트 시스템의 경우 아래쪽에 발을 흔든다거나 특정 센서에 자극을 줘서 열리는 방식이라면, 쌍용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처럼 가까이 가면 소리가 이렇게 나고요. 한 서너 번 정도 소리가 난 다음에 열리게 돼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보다는 열리는데 조금 시간이 더 지연이 있는 편이에요. 올라가는 속도가 지연이 있다기보다 기다리는 시간에 좀 더 여유를 두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아까 측면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이 무광의 플라스틱 재질로 된 이 가니쉬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머플러 형태까지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이렇게 장식적으로 머플러를 많이 이렇게 보여주고 실제 머플러는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 역시 여기는 장식이고 아래쪽에 진짜 머플러가 있습니다. 정말 머플러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누가 봐도 장식인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일단 트렁크 쪽도 한번 보시면 안에 이제 손잡이 부분, 그러니까 이 이음새 부분을 살짝 그 위에 철판이 아래 부분을 이렇게 덮는 형식으로 돼 있어서 좀 더 깔끔한 모양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오프로드 주행까지 이제 생각을 한 와이퍼가 달려 있고요. 트렁크 안쪽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부터 소리가 계속 났는데 자동으로 열리게 한번 둬볼게요.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여유를 갖고 올라가는 타입입니다. 안쪽의 트렁크 공간은 딱 표준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이 차를 이제 쌍용차 측에서 이제 광고를 할 때는 요즘 가족, 요즘 SUV 같은 문구로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차량을 설명할 때도 디럭스 정도 사이즈의 유모차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3인 가족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표방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나름 반듯한 모양을 좀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타이어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을 조금 고리 같은 것들로 이렇게 채워놨네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탄력적으로 이렇게 당겼다가 놓을 때 이제 반동이 있는 형식이 아니라 일단 당기면 그냥 나와 있고 누르면 들어가 있는 형식의 그냥 물리적인 형태죠. 이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쇼핑백 같은 거를 걸 수 있는 이런 홈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형태의 고리는 이쪽 안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12V C거잭이 있죠. 위쪽에는 후열과 트렁크를 분리해주는 차단막이 있고요. 차단막은 이런 식으로 당겨서 위쪽으로 이렇게 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조명이 또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 트렁크 같은 경우에 파티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파티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양을 조금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뒤쪽 2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6대4 폴딩이 가능하고요. 이쪽만 넘기는 이제 비율로 6대4죠. 이렇게 바닥까지 낮게 깔았을 때는 당연히 여기 단차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다시 이거를 원상복귀를 시키면 안쪽으로 약간 파여 있는 점은 어쩔 수 없지만 다소 아쉽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높낮이가 다르지 않게 평면에 그래도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최상급 트림이지만 크롬으로 따로 처리를 하진 않았고요. 뭐 이 자체로도 그렇게 고급감이 떨어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문을 열게 되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이 아랫부분입니다. 보통 오프로드 성향이 강한 차들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이 아랫부분을 그 차체 하부까지 덮도록 해서 진흙이나 먼지, 뭐 돌뿌리 같은 걸로 이제 더럽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차 안쪽까지는 이제 그런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게 해서 승하차 시에 옷에 그런 진흙이나 먼지 같은 것들이 묻는 것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차량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처음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지만 소형 SUV가 굉장히 강세고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는 준중형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고 오히려 작은 차체로 더 주행 감각이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코란도 같은 경우는 생존 방법으로 좀 더 내장재를 고급화하고 또 안전 장비나 편의 장비 같은 부분을 또 강화를 시켜서 그걸로 이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내장재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는 아주 약하게 인조가죽 같은 것을 더 씌운 것 같아요. 안에는 이제 플라스틱 소리가 나죠. 이 위쪽으로는 조금 더 폭신폭신한 인조가죽 소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위쪽에 들어가는 색상을 지금 이 트림 같은 경우는 이 라인을 갈색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갈색 중에서도 좀 더 고동색에 가까운 그런 조금 깊이감이 있는 색상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전면 디자인이나 후면 디자인에서 볼 수 있었던 특히 전면에 헤드램프와 그릴을 잇는 라인 느낌이 이렇게 묻어나게끔 전체적으로 평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 문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현악기의 디자인을 조금 따왔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헤라클레스의 화살도 어떤 활 시위이기 때문에 같은 현이라고 했을 때는 조금 일치감이 조금 그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에는 굉장히 그 반 정도만 이렇게 광이 나는 크롬 소재를 또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을 좀 다층적으로 사용을 해서 아주 고급스러움을 좀 더하고 있습니다. 쌍용차에서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 이 인피니티 무드등 부분인데요. 이 인피니티 램프 같은 경우에 안쪽으로 저만큼까지 깊지는 않지만 반사 유리 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 정도 이렇게 투과되는 유리 같은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깊이감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상이 34가지 정도가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우선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이 스티어링 휠을 또 가장 먼저 보게 되죠. 이 스티어링 휠도 가죽 소재를 이제 하나만 쓴 것이 아니고 조금 몇 가지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반쯤 타공이 된 형태로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안쪽에도 블랙 하이그로시, 그리고 무광 소재인데 약간의 펄기를 품고 있는 이런 버튼들로 만들어 놨습니다.
고급감을 좀 살리는데 영향을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림이 굉장히 또 얇은 편인데요. 위쪽 림이 좀 얇고 아래쪽은 또 두껍습니다. 위쪽 림이 얇을 경우에 안쪽으로 보이는 클러스터 화면이 또 굉장히 시인성이 또 좋아지는 면이 있죠. 안쪽에 클러스터는 10.25인치가 들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는 현대차와 상당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 차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장치를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편의 기능을 또 바꿀 수가 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주행보조 설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보조 설정에 들어가면 쌍용차가 이 차에 탑재하고 있는 각종 안전장비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긴급제동 시스템, 전방추돌 경보 민감도, 스피드 리미트 경고, 차선 유지 보조 설정,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것도 있고요. 인텔리전트라고 해갖고 핸들 조향과 이제 앞차 간의 간격 모두 이렇게 한꺼번에 제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후측방 접근 경보 및 긴급 제동도 있죠. 이 기능 같은 경우에 후방 카메라를 켜고 이제 후진을 할 때 뒤쪽으로 사람이라든가 물체가 지나가는 것을 감지를 해서 긴급하게 이렇게 멈춰주는 역할까지 개입을 하는 형태고요. 하차 위험 경보 같은 경우에는 승객들이 이제 뒤쪽에 다른 차량이나 다른 위험한 것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소리를 내서 그 위험을 또 감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전방 앞쪽에 차량이 이제 출발할 때 그걸 알려주는 것도 있고요. 운전자 주의 경고, 안전거리 경고, 속도에 따라서 안전거리가 확보가 안 되면 또 경고를 해주죠. 다양하게 경보를 울려주거나 혹은 개입까지 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안전장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백도 총 7개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동급 최대라고는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무릎 에어백의 경우에는 중간 트림 이상으로 올라가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죠. 자, 주행보조 설정을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주의 깊게 또 보실 부분은 디스플레이 설정 부분이죠. 테마를 또 바꿀 수가 있고요. 자, 차선유지 보조 시스템도 여기서 보여주고요. 주의 운전 레벨 같은 것도 여기서 표시가 됩니다. 클러스터가 10.2인치인 것에 비해서 다이얼은 다소 조금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래픽에 상당한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의 화면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적인 측면으로도 활용할 여지가 많습니다. 다이얼과 다이얼 사이에 내비게이션을 조그맣게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크게 내비게이션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아쉬운 부분을 조금 메꿔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로딩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점인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센터 페시아에 있는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들어갔고요. 적당한 센터 페시아 크기와 또 물리 버튼은 바깥으로 빠져나온 부분들이 또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직관성적인 부분에서도 적당한 밸런스를 유지한 것 같습니다.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에서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애플과 안드로이드 모두 되고요. 다른 기능들은 핸들에 있는 버튼들로 많이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에서만 가능한 조작들은 굳이 소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다만 정전식 버튼인데 반응 속도는 나름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후방 경고가 울리게 되어 있는데요. 뒤쪽에 사람이나 물체가 지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긴급 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후방 카메라에 스티어링 휠을 움직였을 때 그 라인을 보여주는 가이드 라인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에서 거의 다 들어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안전장비가 상당히 많은 차량인 것 치고는 이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게 약간 의외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쌍용차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의 고급감이 살짝 떨어진다는 평가가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만회를 한 모습입니다. 돌아가는 이 느낌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럽다고까지는 얘기하기 그렇지만 유격이 상당히 좀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통풍 시트와 열선이 들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의 경우는 엉덩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등 쪽에서도 바람이 나오고요. 아래쪽에는 USB와 C거잭 12V C거잭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는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충전 속도가 다른 경쟁 차종에 비해서는 우수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차 시에 핸드폰을 만약에 갖고 내리지 않았다면 핸드폰을 놓고 내렸다는 경고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는 기계식 기어 노브고요. 굉장히 면적이 커서 되게 둔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지만 굉장히 또 인체공학적인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잡으면 손에 닿는 면적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안하게 한 손에 딱 들어오는 사이즈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 가죽 부분이 상당히 또 고급스러워요. 엄청 고급스럽다고까지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디테일을 상당히 또 살려놨고요. 이 정도 착국과 이 정도 가격을 생각해 봤을 때는 상당히 고급스럽다고 얘기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고급감을 주기 위해서 블랙 하이그로시와 이런 크롬 소재를 상당히 많이 썼고요. 다만 손때 방지가 그렇게 많이 되는 타입은 또 아닌 점이 약간은 아쉬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인상을 주고요. 기어 노브 역시 크롬 소재와 이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절히 어울려서 나름의 깔끔함과 고급스러움을 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쪽에 센터 페시아를 보게 되면 이 대시보드의 가장 중앙을 형성하고 있는 이 라인 전체를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안쪽으로는 인피니티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장식적인 요소의 고급감을 더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소형 SUV보다 좀 더 고급감이 있다는 점을 강조를 굉장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격이 가격인지라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천장 쪽에 있는 이 부분 굉장히 장난감 같은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것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리의 감성이 상당히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가격대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고급 소재를 상당히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탄 시승 차량의 경우에는 브라운 톤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색감이 안쪽은 브라운 톤이고 바깥쪽은 차콜 정도의 느낌으로 두 가지 색상이 쓰였습니다. 스티치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박아놨고요. 질감 자체가 평균 이상은 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센터 콘솔, 이 콘솔 박스 부분 같은 경우는 높이가 상당히 좀 높아 보이긴 하지만 막상 이렇게 앉았을 때는 왼쪽 도어에 있는 이 팔 받침대 부분과 높이가 거의 수평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하고요. 이 높이를 설계 시에 고려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잡아당기면 앞쪽으로 좀 더 확장도 할 수 있습니다. 안에를 열어보시면 안에는 특별한 USB라든가 C거잭 같은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공간을 보장을 해주고요.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뒷좌석으로도 넘어왔습니다. 뒷좌석도 앞쪽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빠뜨리지 않고 잘 구현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쪽에 비해서 크롬 장식이 많지는 않지만 적당히 이 파티션을 구분을 해서 고급감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런 시트 부분에 있어서도 색감을 앞쪽 시트처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나름의 고급스러움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좌석의 경우에 리클라이닝 기능도 달려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눕혀서 좀 더 편안한 자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세워 놓았을 때도 일반적인 차량의 등받이 각도를
생각해 봤을 때 평균 이상의 편안한 각도를 또 만들어 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상당히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루프 라인이 상대적으로 평행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머리 공간도 제법 있는 편입니다. 헤드룸도 상당히 여유가 있고요. 레그룸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면, 이 정도 급에서는 정말 넓은 공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자세를 정말 아예 그냥 널브러질 정도로 이렇게 누워 있어도 끝이 잘 닿지 않고요. 물론 체격상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이 차의 경쟁 차종인 투싼과 스포티지에 비해서 전폭이 약간 더 넓고 휠 베이스가 약간 더 넓은 부분이 또 영향을 또 끼치기도 했겠지만, 그 미리 자체가 아주 또 크지는 않아서 전체적으로 앞뒤 그리고 트렁크의 공간 배분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가족용 SUV를 표방을 하는데 이 뒤쪽에 에어벤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B필러 라인에 송풍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뒷좌석에는 독립적으로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면 물론 아예 바람 자체가 많이 나오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 이렇게 리클라이닝 기능과 넓은 공간까지 제공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송풍구가 없다는 점, 아쉬움이 조금 남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래쪽에는 조금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전원 플러그를 꽂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220V 짜리를 꽂을 수가 있고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은 또 상당히 또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코란도의 가솔린 모델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지금 준중형 SUV 시장이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고 소형 SUV가 강세인 시점에서 주행적인 측면에서 승부를 걸기보다 좀 더 고급화된 내장재, 그리고 첨단 안전 장치들, 그리고 다양한 편의 장비 등으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차종이라는 이미지로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다니기에는 소형 SUV보다 좀 더 공간적인 측면에서 장점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가솔린 차량을 내면서 저공해 3종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나 공항주차장 그리고 통행료 등에서 감면 혜택이 있다는 점도 그렇고, 소형 SUV 위주로 재편된 현재의 SUV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컨셉과 조금 어울리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차량에는 썬루프가 달려 있지 않은데 썬루프 옵션을 넣은 경우에도 파노라마 썬루프 정도의 그렇게 큰 썬루프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2열에는 에어벤트가 없고요. 가족용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차의 가격적인 측면을 고려를 했을 때는 시작 트림이 2200 중반이고 최고 사양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2700 중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성비적인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다소 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반대로 애매하게 다른 특성을 가진 차량들의 장점을 갖고 온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프로드 성향의 차량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락 기능이라든가 또 윈터 모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아까 문을 처음에 열고 들어왔을 때 차체 하부까지 감싸는 도어의 형태도 오프로드 차량의 느낌을 또 강하게 내고 있죠. 이것저것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많이 갖고 왔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 차의 지향점을 아는 데는 다소 헷갈릴 수 있는 지점이 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평 아닌 총평을 하자면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나름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고, 가족들과의
안전, 고급감 등을 추구할 때는 상당한 또 셀링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나름의 생존 방식을 잘 찾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다음 시승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